이제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번에는 발상법을 중심으로 하셨죠. 그래서 육하 원칙을 활용하는 발상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는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외우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상 외울 필요도 없었던 것은 이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외우라고 했으면 굉장히 참 괴로운 6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정보인데 5손가락만 넘어도 사실 외우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다면 이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신문 기사 쓰는 것만이 아니고 반성문 진술서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6갈래의 사고의 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축, 공간의 축, 주체의 축, 대상의 축, 그 다음에 방법과 도구의 축,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철학적인 축까지, 가치관의 축까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내용을 했고요.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생각할 때마다 계속 육하원칙을, 그러니까 시간의 축에서도 다시 육하원칙을 펼치고, 공간의 축으로 가서도 육하원칙을 그때그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6갈래를 계속 펼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마치 뭐 원자나 분자와 같은 그런 질문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접하는 현실들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현실들이죠. 그리고 그걸 역방향으로 쭉 하면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는 생각을 또 하다 보면 추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라거나 어떤 시간이라거나 대상 이런 데로 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추상화가 되는 것이고요. 생각들을 좀 펼쳐내면 구체화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추상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또 요약이 되는 것이고요. 사고의 어떤 사고를 갖다 집중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이걸 펼칠 때는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쓰기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걸 거꾸로 조금 더 심화를 드리는 거죠. 다시 이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이건 사실 요약하는 거니까 읽기입니다. 읽기의 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관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지금 시간적 측면의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요약해서 읽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시간의 측면을 갖다 좀 더 자세하게 펼쳐보자 하면 그 펼치는 것들이 구체화되는 순간이 사실 쓰기의 축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읽기와 쓰기가 같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읽기를 잘하려면 쓰기를 해야 되고, 또 쓰기를 잘하려면 읽기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글을 잘 못 쓰는 학생은 우선 잘 읽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쓰기에 관해서 쓰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쓰기가 약하면 읽기를 가르치고요. 읽기가 약하면 쓰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쓰기가 약한데 쓰기만 계속 가르치면 이게 웬만한 굳은 심지를 가진 성인이 아니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강하게 하겠다, 허리를 막 밟는 식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참아. 그러면서 계속 발로 밟아댄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약하다고 그래요. 또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시죠. 무릎이 약해서 더 이상 못 뛴다고.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무릎이 약하면 무릎 주변에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뭐 대퇴사두근도 있고 슬개근도 있고, 이거 주변의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의 허벅다리 위쪽에 이 부분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무릎이 강해집니다. 무릎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릎뼈를 뒷받침해주는 주변의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릎을 강하게 했다가 무릎뼈를 계속 툭툭 친다거나 이러면 무릎뼈는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강화시키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근데 약하다고 해서 쓰기가 약하니까 계속 쓰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주변에 혹시 자제분이나 아는 분들이 있다면 쓰기가 약하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읽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읽기를 강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읽기가 약하다? 그러면 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쓸 때 항상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글의 어떤 쓰는 사람의 어떤 표현 전략은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된다. 또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걸 분석하다 보면 읽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말을 하지 그 자체를 내 맘대로 써라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제시했을까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성적이 나쁜 학생들, 잘 안 오르는 학생들 보면 문제를 자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선 독해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뭔가를 쓰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육하원칙에 덧붙여서 육하원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드렸고 육하원칙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향을 얘기 드렸죠. 계속 육하원칙을 어느새 또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과정이 중심으로 갈수록 요약적이고 추상적이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거는 표현적이고 전개하는 것이고 구체적이 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를 할 때에는 자꾸 내가 이게 도대체 뭐에 가는 것인가 하고 중심을 떠올려야 되고 그 중심이 바로 주제인 겁니다. 주제. 왜 이게 얘기되고 있지? 하면 어느 측면, 시간 측면인가 공간 측면인가 시간과 공간은 합해서인가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집중되는 걸 따져본다면 그게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이죠. 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펼쳐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쓰기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거에 사실 다 녹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읽기와 쓰기를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가운데 집중되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뭐냐,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뭐냐,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원으로서 얘기 드린 것이죠. 전에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고 팔레트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원을 분명히 해서 타겟을 분명히 표시해 놓고 거기서부터 펼쳐지고 다시 거기로부터 집중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사실상 읽기와 쓰기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했던 것이 뭐였죠? 지도였던 거죠.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연습을 해봤고 과제를 내드렸는데 과제들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페이스북에 그 모내기 시흥시의 모내기 글방의 내부를 꼭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도 그것은 비밀 그룹이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 근데 정말 잘하셨죠. 그래서 내부 내용들을 보시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의 그런 강의와 함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또 온라인의 것이 같이 합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숙제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 과정 내용들이 그대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하나의 어떤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물론 읽고 줄치고 하는 종래의 교과서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기에 글을 올리시고 댓글을 다시고 남의 거를 이제 읽어 보셔야 되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21세기형 교육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선생님들의 어떤 파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덧붙이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제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을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갖고 오셨나요? 박명일 선생님께서 몇 부를 가져오셨는데 신문을 다 한 부씩 가져오셨죠? 종합 일간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종합 일간지와 특수 전문지는 좀 다르죠. 이를테면 매일경제신문 그러면 이건 경제 전문지입니다. 또 전자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뭐 인터넷 신문 아니냐? 아니, 전자신문이라는 제호를 가진 신문이 있습니다. 거의 80만 부 정도 나가는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신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되면서 그 IT 관련되는 뉴스들이 집중적으로 실리는 것인데요. 거의 80만 부나 되는 신문으로 성장한 걸 보고 초기에 저도 전자신문을 읽었던 멤버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커졌냐고 하고 놀랐는데 80만 부가 나가는 그런 신문인 전자신문 등은 전부 전문지들이죠. 이 분야의 전문지들입니다. 또한 요즘엔 인터넷 신문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인터넷 신문들이 물론 아쉬움을 채워주고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신문을 갖고 활용하는 일정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갖고 활용하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이신문을 활용해서 읽기와 쓰기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대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종합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의 지명 구성으로 편집해 놓은 신문입니다. 그것이 종합일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뭐 중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또 한국일보, 또 국민일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계일보, 서울신문 이런 신문들이 중앙일간지로서 그래도 널리 알려진 전국적인 단위들이고요. 다시 또 지방의 신문들이 있죠. 지방의 신문들이 또 이를테면 대구의 신문,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게 있고 영남일보 같은 게 있고 여기 또 시흥과 인천 요 경기도 지역에도 신문이 있죠. 시흥에는 어떤 신문들이 있죠? 지역지들. 시흥, 네? 주간지들이나 일간지는 시흥시에서는 없나요? 일간지로는요? 경인일보? 예, 경인일보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 인천으로 해석했죠. 또 저쪽에는 고양신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산 쪽에는. 그래서 지역지들이 있는데 중앙지와 지역지들이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장점들은 서로 또 다릅니다. 중앙지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이 중앙지들이 규모가 있으니까 외국에 이제 특파원들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어떤 집중적인 전국 단위의 어떤 기획 보도를 할 때는 중앙지들이 유리하지만 또 지역에 동네 누가 누구네 집 몇째 딸이 시집 갔다는 것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는 지역지들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지와 중앙지가 사실은 같이 맞물려 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우리는 지금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신문이 도입되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타임즈는 성공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매각됐죠. 워싱턴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갖다 파헤친 정말 중요한 미국의 양대 신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을 갖다 옹호하는 신문이고 지지하는 신문이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신문인데 아직도 두 당이 멀쩡한데 두 당을 지지하는 신문 중에 중요한 축이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팔렸습니다. 그것도 아마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팔겠다는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 이런 그 전문 그 사이트의 사장에게 팔렸죠. 벌써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런 식으로 신문 자체가 매각되는 사태에 이른 겁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중앙일간지 세계적인 신문이 그만 그렇게 매각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을 보면 신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의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 신문을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을 많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서 신문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95년, 96년도에 NIE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Newspaper in Education에서 신문 활용 교육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신문을 가르치자, 신문으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학생 입장으로 보면 신문을 공부하자, 신문으로 공부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활용해서 교육에 신문을 적용하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종합일간지를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일일 역사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신문을. 그래서 하루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말들도 하는 것이죠. 신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신문에 실려있는 이런 고정 코너들이 모이면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경우가 있죠. 또 신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책으로 내는데도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신문을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직장 말고 직접 가정에서 구독하고 있다. 안 보고 그러면 안 보고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집에서 안 본다. 네. 거의 대부분 안 보는데도 신문이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보시나? 하나도 안 보세요? 그럼 신문은 그냥 인터넷 신문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주로 또 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가지들이 있죠. 뭐 메트로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신문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또는 인터넷 신문 뭐 네이버나 다음으로 접하는 그 신문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문을 갖다가 이제 뭐 신문의 중요성보다는 일단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제호라고 하죠. 한겨레나 뭐 조선일보나 서울신문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제호라고 얘기합니다. 제호. 사실상 신문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죠. 그 뉴스 어디에 나왔어? 한겨레. 또 누가 물어봅니다. 그 뉴스 어디 나왔어? 조선일보. 그럼 벌써 그 뉴스의 속성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뭐 한겨레니까, 조선일보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한겨레라는 제호에서 조선일보라는 데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한겨레 신문 한 다음에 원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신문인데 한겨레 한 다음에 또는 뭐 조선일보 한 다음에 쭉 나아가는 것이죠. 1면, 2면, 3면, 4면 하는 식으로 나가고, 여기서 뭐 정치면이 나오고 경제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면들이 펼쳐지고 쭉 되는데, 사설은 어디 있죠? 사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 답을 빨리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사설을 찾으라고 하면 신문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앞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다 봅니다. 요즘은 사설이 뒤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설이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설이 뒤쪽으로 오게 됩니다. 왜 뒤쪽으로 왔을까요? 너무 안 보니까. 근데 신문을 또 뒤쪽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사실 사설은 2면에서부터 3면, 4면, 심지어 7면까지 밀려갑니다. 안 보니까. 그렇게 뒤로 밀려갔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과감하게 한국의 신문들이 그것을 좀 바꿉니다. 사실 사설이 앞에 있는 것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사설은 신문사의 오피니언이거든요.
신문사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제호가, 이것이 제호라면, 제호, 신문의 이름이죠. 이름값 한다, 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성격이라면 이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설이거든요. 이거는 이 신문사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가 뭐 연금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무원 연금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논조가 달라지고 나머지의 면 구성이나 지문 배분 이런 것이 다, 지면 배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면면이고 할애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직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전자신문 이런 데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은 전혀 지금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건 보통 일간지에서 다뤄라.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갖다 위주로 한 이 휴대전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신문이고, 또 그걸 읽으려고 그 사람들은 전자신문을 살펴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연금개혁이니 아니면 뭐 교육개혁이니 봉사활동이 어떠니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들입니다. 그쪽에서는 업계의 전문지들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신문들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생각하는 것과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사설의 내용이 여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내놓고 써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설을 보면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바로 사설입니다. 사설. 그래서 사설인데, 이 사설은 오피니언이라는 것이죠. 오피니언인데, 그럼 뭐에 대한 것이냐?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사설이 앞부분에 와 있다는 것은 진짜 이상하긴 했죠. 왜냐면 오피니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팩트를 읽는 꼴이 된 거였습니다. 2면에 오피니언이 있고 견해가 있는데 이게 왜 나왔지? 하다 보면 뒤에 팩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관련 팩트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다. 그래서 팩트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오피니언을 밝히는 걸 뒤쪽으로 하게 됩니다. 또 독자들의 소리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오피니언에. 그래서 가만 보면 신문은 두 가지로 지금 펼쳐진 겁니다. 처음에는 팩트들이 나오고, 주로. 그 다음에 의견들, 뭐, 칼럼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내용들은 독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뒷면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쭉. 뒷부분에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신문은 일단 팩트와 오피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순서로 지금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쭉. 신문을 만든다면 팩트와 오피니언 순서는 일단 지금 거의 전체적인 대세가 됐죠.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인터넷 환경이라고 한다면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의 신문은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만져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자체가 마치 레이저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서, 공간에서 터치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들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면과 화면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공간을 터치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일 만만한 건 어쨌든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팩트에서 오피니언으로 가는 지면 종이신문인데,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종이책도 있고 전자책으로 하는데, 전자책이라고 해서 그냥 화면상이 아니라 책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쭉 밀면
그 다음 장이 나오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마치 저희 자동문을 이렇게 탁 누르면 쫙 해서 다음 공간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부분에서 뭘 갖고 리모컨을 갖든지 뭘 어떤 걸 해서 아니면은 손끝에 센서가 있어서 쭉 밀면 그 다음이 펼쳐지는 식으로 굳이 뭐 이런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이죠.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요즘은 애들 그래서 그림책을 놓고 이런다고 애들도. 그래서 제 아는 선생님 한 분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기도 안 쓰겠다. 안 쓰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림책 놓고 그림책에서 계속 이런대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약간 상황들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팩트와 오피니언으로 되는데 일단 우선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신문에서 제일 큰 이 타이틀 기사, 제일 활자가 큰 제일 큰 제목, 타이틀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검경 매일 수천 명 의료 정보 본다고 한겨레 신문은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면에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이건 며칠 전 신문이네요. 1. GDP 쇼크, 더 커지는 엔저 공포 이렇게 있죠. 이게 제일 큰 기사죠. 그 다음 장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도 다 제일 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일 가정 양립위에 당당한 6시 퇴근을 허하라 뭐 이런 것이 여기서 제일 굵은 제일 큰 제목이죠. 이 제목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검경 매일 수천 명 의료 정보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붙이시면서 빨간 펜 꺼내셔서 직접 한번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 아래 기사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목에만 물음표를 붙이고 넘어가고 해서 끝까지 가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를 생각하시면서 물음표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면에 하나씩만 물음표를 해보시면서 끝까지 가보십시오. 어느 틈에 막 아래 신문 기사를 읽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연습이니까 제일 큰 활자 제목, 활자의 제목들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쭉 넘어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 하는 것을 염두에 지금 두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물음표만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물음표를 붙이면서 이거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자, 하나만 확인해 보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테이블별로 옮겨 드릴 테니까요.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어보니 어떻더라 하는 얘기를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테이블별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지금 정답이 뭔지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모아보자고요. 예. 물음표를 붙여보니 이렇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관계도 그다음에 세계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도 모두 다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구나. 곤란하구나. 모든 게 곤란하구나. 네. 자, 이제 또 선생님. 일단 어떤 물음표를 붙이니까 네. 그 표현된 신문에 명기된 그 제목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빨리 읽어보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예, 예. 빨리 읽어보고 그 답을 찾아보고 싶어요. 예, 예, 예.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들었고, 그 아래를 또 계속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죠. 네, 또. 선생님? 제목을 보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데 사실은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제목 중에 빅데이터의 상승 열쇠가 있었네가 있었는 그런 제목인데 빅데이터는 지금 기업들이 자기 이윤축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상생과 어울리는 측면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과연 그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상생의 열쇠, 그러니까 서로가 사는 열쇠가 있었네라는 제목인데, 빅데이터의 상생의 열쇠가 있었네? 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좀 다르게 읽혀지더라. 진짜 그런지, 과연 그런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다음에 선생님들은 누가 어떤 분 하실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내용은 자세히 못 읽고요. 1년의 그 제목은 되게 도입제로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명주체로 강하게 강조가 됐었고 오피니언부터는 제목이 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네, 물음표를 붙이면 읽는 순간에 글자체가 다르네 하는 것을 찾아내셨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누가 하실까요? 한이 빼고 네, 네. 네, 제가 그 물음표를 붙이면서 느낀 거군요. 이게 이 기사가 과연 여기서 강조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이 기사 자체가 과연 우리한테 줄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이게 이렇게까지 강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제 보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음 여기 누가 하실까요? 저는 물음표를 붙이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말 왜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궁금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학생들한테 또는 애들한테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으면 비판적인 사고도 늘어나고, 상상력도 늘어나고, 추리력도 늘어나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읽어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물음표만 붙이면서 읽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물음표 붙이면서 읽으니까 호기심이 있어지고 뭔가 궁금해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의문스러워지고 이게 이 정도까지 강조해야 되는 것이었어 하고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도 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얻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물음표 하나만 달랑 붙여서 읽더라도 우린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모든 거에 물음표를 붙여보세요. 모든 거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어보세요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물음표를 붙여보세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모든 것들이 마침표로, 느낌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순간에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문제의식을 갖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읽으라는 말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또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 안 해줬다고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지금처럼 물음표만 붙이면 충분하잖아요. 다 붙여보십시오, 물음표를.
제목에도 붙여서 한겨레 하고 물음표를 붙이고 조선일보, 한국일보 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해당 신문사들이 기자들이 깜짝깜짝 놀랄걸요. 난 무조건 한겨레야, 난 무조건 조선일보야, 난 무조건 뭐야 라고 얘기하는 독자들은 신문사 입장에서는 매우 편안한 독자들이에요. 뭘 얘기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좋게 얘기하면 충성 독자들이나 나쁘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문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문을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맞다고 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 신문은 신문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문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경전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지. 신문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신문은 팩트가 실린다고 하는데 팩트도 정확하지 않은 팩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오보 사과도 내잖아요. 오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문을 반드시 내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도 신문 자체가 갖고 있거든요. 신문 스스로도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팩트와 오피니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독자들도 분명히 알고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겨레를 읽는 신문과 독자와 조선일보를 읽는 독자와 또 다른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다 이 신문들을 무슨 종교의 경전처럼 생각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 신문사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설. 그 신문사가 보는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하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편집권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느냐예요. 이것들을 포털 서비스들이 인터넷 신문을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린다고 생각해서 사실 신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집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에 이제 좋은 글의 요건도 말씀드렸죠.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곳에 꼭 써야 할 만큼이라는 거, 완성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강화할 것인지, 이것을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이 꼭 써야 할 것이고, 꼭 써야 할 곳인지 아닌지 고민하겠죠. 그것을 어느 지면에다가 배분을 해야 될지. 없으면 특집판이라도 만들고 호해라도 만들죠. 섹션도 만들죠. 그래서 어느 신문은 교육면이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별도의 교육 섹션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곳에 넣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하나 밀어야 되겠다 하면 거의 전지면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면, 그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모든 지면을 다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집중적으로 어느 이슈들을 갖다 키우는 겁니다. 아젠다로 만드는 것들이죠. 일단 그 모든 신문들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려야 되는데, 우선 물음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또 물음표로 끝나야 됩니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주제의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식이 있어야 주제를 확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주제 설정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쭉 얘기한 것들은 뭡니까? 문장 좀 틀려도 좋다. 표현 틀려도 좋다. 예, 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써놓고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문에 연재한 글을 그렇게 많이 고쳐서 신문에 연재해놓고 다시 책으로 묶어서 낼 때에는 다시 9번이나 고친 책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의 차원에서는 계속 고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책을 쓸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제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어진 문제,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문제를 만점 맞았다고 그 사람이 100% 잘 된다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남이 내준 문제를 그 안에서 5개 안에 있는 답안을
정확하게 골라냈을 정도입니다. 창의력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기존의 문제, 그것도 답이 이미 아주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기존의 문제를 잘 찍었다 뿐이지, 그가 생산한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어떤 사고, 새로운 감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객관식, 주관식 현재 학교 시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저도 교육자로서 제가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것도 평가의 문제입니다. 쉽사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제 앞에서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이 학생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지금 단풍이 노랗게 물들었는데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봄에 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어려서 좋은 대학,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대학에 간 학생들은 정말 불안해요. 봄에 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필 무궁화가 될 자신은 없거든요. 봄에 폈다고 해서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늘 불안하게 삽니다.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항상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좋은 대학일수록 상담센터들이 많죠. 들어가서부터 괴로운 겁니다. 평생 괴롭습니다. 반면에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이런 경우는 또 주변을 힘들게 하죠. 부모님들까지. 본인도 괴롭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제 친구 하나도 IMF 이후에 뒤늦게 결혼해서 딸내미가 아빠는 왜 직장 안 나가 한마디에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자격교시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때까지 선생님의 말도 안 듣고 안 들리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리고 부모님 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근데 딸내미 한마디가 아빠는 왜 아무데도 안 나가 하는 한마디가 그제서야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경우죠.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버리세요. 나는 지금 글쓰기를 못한다, 책을 못 쓴다, 안 될 거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문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주제들은 물음표만 붙여도 지금 나오게 되는데, 진짜 하고 확인하는 순간에 새로운 틈들이 나오잖아요. 더 알고 싶은 게 생기시잖아요. 정말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게 되고 이 이후는 진짜 어떻게 되지? 하고 상상하시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중시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의식, 물음표를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주제의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글로, 말로 나오게 되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기였습니다. 물음표를 붙이면서 문제의식을, 그리고 다시 주제의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자꾸 문제 해결 능력, 답을 제시하면 그게 진짜 훌륭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답을 제시하는 사람보다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제자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형보다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를 자꾸 자기가 생각해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주제를 설정하려는 노력들을 자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10분간 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